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24페이지 건축물의 구조 재료입니다. 기역, 내수, 재료 등은 시설 개론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입니다.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시험에 나오더라도 잘들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수, 재료 등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 특별히 난연 재료의 경우에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라는 말 하나 확인하시고,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잘 타지 않는다고 하면 난연 재료, 불에 아예 안 탄다고 하면 불연 재료로 설명하게 됩니다. 준불연 재료는 불연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재료이다. 만약 준불연 재료를 불에 잘 타지 않는다, 그런 말 쓰게 되면 난연 재료와 좀 틀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읍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번, 건축 관계자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계속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을 설계자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비읍, 공사 감리자, 그리고 이응, 관계, 전문, 기술자를 각각 객관식과 주관식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19회 시험 때는 공사 감리자란 말을 주관식으로 시험에 출제했는데 다들 감리자라는 개념을 적었다가 오답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시험에 출제되게 되었을 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출제되진 않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특별히 미음, 설계 도소란 말과 시옷, 공사 시공자란 말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설계도란 말 대신 건축법에서는 설계 도서란 말을 사용한다는 점 확인해 놓으시고, 여기 시공자는 건축주 등의 시행자가 공사를 주도하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시공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기게 되는데, 이 건축법에서만큼은 그냥 시공자가 아니라 공사 시공자라 표현한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자 와 비교되는 내용으로 공사 시공자, 설계 도서 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앞서 함께 보셨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게 되면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다. 토끼가 찾아가던 옹달샘은 바로 이 옹담이죠. 4광입니다. 8구입니다. 5태. 그렇게 해서 신고 대상의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 이 적용 범위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행위로서 건축, 그리고 대수선, 용도 변경이 가장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리모델링이나 유지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교재에 나온 사안들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여기 건축은 우리 주변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만들게 되는 과정을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축 행위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에 부속 건축물만 존재한 상태에서 나중에 주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주종 관계에 따라 종물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속 건물에 있는 대지라고 하면 나대지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신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주변에 1층짜리 단독주택을 빌라 개발하는 자가 구입해서 4층짜리 다세택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를 신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증축행위는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저 기존 건축물에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려나가는 것을 증축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짜리를 2층 만들게 된다면 증축 행위이고, 나대지에 건물 한 동이 있던 것을 한 동 더 만들게 되면 건축 면적 등이 늘어난 것으로서 모두 증축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종전보다 규모 작게 다시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를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건물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되면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최근 경주 그리고 포항 지진 사건 이후 이 개축에 관한 개념을 1962년도에 두었다가 몇십 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종전에 저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천재지변으로 피해 입은 세대가 얼마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그 복구 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시되고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하지만, 이재민의 피해 복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종전과 동일한 또는 그 규모 범위 내 연면적 합계를 유지하게 되면 동수, 층수, 높이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크게 다시 축조하더라도 재축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건축 범위와 관련되어 기업 신축입니다. 한번 읽어 놓습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게 되면 모두 신축이다. 부속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증축이란 증축 추천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 면적부터 높이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이러한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예전보다 늘어나게 된다면 모두 증축 행위가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개축이란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추천습니다.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붙여놓습니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철거란 말과 종전과 같은 규모란 말을 보게 되면 이때는 개축에 관한 기본 설명이 되게 됩니다. 리얼 재축입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추천습니다.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갑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연면적 합계 추천습니다.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예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였는데 99제곱미터로 다시 축조하는 것도 이 조건을 충족한 겁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1번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번입니다. 동수, 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 사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지진 피해 이후 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셔서 어떤 분은 지진 당일날 그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포항과 그리고 나라에서는 지진 피해 입은 이재민의 피해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지진 발생 이후 한 달 만에 결정해
준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되는 곳이라고 하면 항상 어디든 존재하시죠. 그래서 요즘도 전자화폐와 관련되어 많은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나라에서는 전혀 걱정 없는데, 예전 새로운 기술처럼 어떤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하게 된다고 하면 국민 개개인 중에 좀 피해보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돈 되는 곳에는 좀 이제 밝은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5층짜리 아파트를 예전 그대로 다시 재축하게 된다고 하면 복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만약 건물 한 동으로 바꿔놓으면서 5층짜리 다수동 건물을 25층짜리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조망권이라는 것도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복구 비용을 어떻게든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목적이라면 연면적계가 종전과 동일하면 동수, 층수 높이는 예전보다 커지더라도 재축 범위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계는 반드시 종전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멸실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동수, 층수, 높이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미원문입니다. 이전이란 건물의 주요 구조에 취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62년도에는 콘크리트 건물이 많겠습니까? 목조 건물이 많았겠습니까?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건물 건축해 놓은 한 필지의 대지는 100평, 200평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100평, 200평 되는 대지 한 켠에 한 20평짜리 목조 건물 만들어 놨다가 1년 살아보니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같은 대지 안에 다른 곳으로 목조 건물 옮길 수 있겠죠. 그런 행위가 바로 이전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 이전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인간의 강한 힘을 길 수 없죠.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하지, 이축이란 말은 따로 사용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대수선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 목표를 안고 있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여기 대선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은 때에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서 따로 그 내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 수선하게 되는데, 그러한 수선 행위 중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수선이 있다면 그것을 대수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건물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 제도에 따라 보통 10년간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적용하며 장수명 주택의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15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관계법규에서 장수명 주택을 적으라고 시험에 주관식으로 출제했는데, 아마 올해 시험에는 관리실무 파트에서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각종 인증을 거쳤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를 시험에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하자 담보 책임관이 존재하고 그 하자 담보 책임관이 경과되게 된다면 그 건물에 손상이 급속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자를 수리 수선하게 되었을 때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수선이 있다면 걔를 대수선이라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은 건축 허가 대상 아닙니다. 건축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그러면 건축 행위와 관련된 5가지 건축 허가 대상이며, 이제 대수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대수선은 시험 볼 때까지 벽3 계단 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월달 이후에 경관이란 말로 대수선 범위가 좀 개정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벽3 계단이란 말로 해놓으시고 경관 개정된 이후 문제풀이를 통해 한번 확인해 나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대수선 범위에 대해서는 20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니지만 미관지구란 말이 향후 경관지구로 바뀌게 되는데 저 경관지구 중에 특과 경관지구란 말로 바뀌게 되는지 또는 경관지구로 그냥 바뀌는지 향후 4월 이후에 시행령이 확정되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잠깐 챙겨주실 것은 대수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입니다. 1번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내력벽 줄쳐놓으시고 수선 변경 시에는 30 동그래 놓습니다. 증설 해체 시에는 면적 관계없이 모두 대수선입니다. 2, 3, 4 묶어놓습니다.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보 그리고 지붕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번 방화벽 추정습니다.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여기 주계단은 건물이 4층 이하일 때 층과 층을 이동하기 위한 통로를 말하고 피난계단은 5층 이상일 때 갑종 방화문이라 분류는 철제 문을 한번 열고 비상계단 사용하셨다면 그게 피난계단이고요. 그 갑종 방화문을 2번 열고 비상계단 사용했다면 그때는 특별피난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은 주계단이고 방화문 한 번 열고 사용하는 계단은 피난계단, 2번 열고 사용하는 비상계단이 있다면 걔는 특별피난계단인데 이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합니다. 미관지구 4월달에 개정됩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시험 시행하는 날 기준으로 시행하는 법령을 시험 출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9월달에 치러지게 되면 9월에 시행하는 법령 토대로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데 아마 8월달까지 개정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9월 시험에 반영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험 임박해서 한번 정오표, 개정표를 하나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바뀌는 것, 미관지구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8번, 다가주택의 가구 간의 경계벽, 다세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 추정습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선에 하고 9번, 건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외벽 추정습니다. 마감 재료 동그라미 놓습니다.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20회 작년 기출문제에서는 외벽이란 말 대신 내벽이란 말을 사용하여 틀린 정답으로 시험에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는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관과 관련되어서는 4월 이후 문제이고요. 계단과 관련되어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다만 5개 계단은 건물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대수선과 무관하다라는 것만 하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숫자 3은 기둥, 보, 지붕틀을 말하는데 증설 해체, 새로 만들거나 철거하는 때는 한 개라도 대수선에 포함되지만 수선 변경 시에는 각각 3개 이상일 때 대수선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기둥 2개를 수선하면 대수선 아닙니다. 그리고 볼을 함께 하나 수선하게 되면 대수선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에 기둥 2개와 볼을 하나 수선하게 되면 대수선 아니죠. 각각 3개 이상. 그래서 기둥만 3개 이상 수선할 때, 보만 3개 이상 수선할 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그 정도만 숫자 3에서 한번 확인하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벽입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내력벽,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하고 외벽 마감 재료, 여기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적어라고 하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건물의 하중은 보통 기둥으로 지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 창문 없는 벽면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둥 역할하는 벽면으로서 걔를 내력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얘를 조금이라도 증설 해체하면 해당 건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선 변경 시에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게 되면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하면 단순한 수선이 되지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리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은 때 내력벽 30제곱미터를 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는 최근 제천 사우나에 화재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마감 재료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단열 목적이나 미관 향상 목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감 재료 중에 샌드위치 판넬에서 양쪽에 철판 대고 가운데에 스티로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스티로폴이 불연 재료라고 하면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가 없지만 불에 쉽게 타는 재료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정부의 도시형태택인 10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도 외벽 마감 재료가 문제였고 영국의 서민 아파트에 화재 발생했을 때도 저 마감 재료가 큰 화재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사성이 있는 문제로서 외벽 마감 재료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급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누구를 처벌하거나 누구를 규제하는데 법을 만들게 되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발생하는 반면 사법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여기 마감 재료와 관련되어 최근 만들어진 것으로서 한 5년, 1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하면 이런 마감 재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들이 없어 날림 공사하는 것들이 많고 그러한 건축물에 많은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사성 있는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외벽 마감 재료 꼭 보시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계벽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경계벽은 한 10년 전에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최근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경계벽과 관련되어 꼭 우리가 보실 것은 다가우택과 다세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경계벽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면을 경계벽이라 표현하고 2005년도에 주차장 관련된 규정들을 강화시키면서 가구당 한 대,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을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빌라 만드신 분들은 25평짜리 4세대 만들다가 주차장이 부담이 되어 100평짜리 한 세대를 만들고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면 족하겠죠. 그리고 공사 완료되고 나면
사용 승인 받은 이후 빌라 내부에 새로 경계벽을 만들면서 세대수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계속 한 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주차 문제가 심하게 발생하는 빌라, 그 빌라는 다가구 다세택입니다. 저 경계벽을 증설, 해체, 투선 변경하여 세대수가 달라지게 되면 그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시키도록 대선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우리 빌라 만드시는 분들은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3층까지는 쭉 일직선 올라가는데 4층부터 계단식으로 바뀌는 빌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는 저 4층 부분을 뭔가 메꿔서 네모 반듯한 건물로 만드는 것 보신 적이 있죠. 이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도 참 자주 저지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일을 다수 하지 않나 싶고, 이러한 부분들에 입주하시게 되면 가끔 결로 현상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건물 분양받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줘서 분양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벽도 빌라 개발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면적 관계없이 모두 대선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 확인하시고, 얘를 대선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빌라 밀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벽과 관련된 이 세 가지에 대해 반드시 한번 살펴주시는 게 우리 학습 목표이고, 다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4월 달에 개정될 수 있는 미관지구 대신 경관지구 또는 특화 경관지구로 바뀔 수 있는 그 표현을 나중에 한번 살펴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3번 용도 변경입니다. 20회 때 대선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용도 변경 쪽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에서 용도 변경 확인해 놓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는 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 용도 변경 시에는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자는 그러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용 승인 받아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 사용 승인 당시에 최초 결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용도라 표현하는데, 그러한 용도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를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등산하시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목적 달라졌거든요. 단독택일 때는 일가족 3명, 4명이 사용하다가 식당으로 사용하여 하루에 200명, 300명이 드나들게 된다면 안전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계산이라는 곳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 청계산 주변에는 외형은 단독택이지만 순두부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방송에 보니 그 순두부집의 직원이 주인 모르게 하루에 돈 몇만 원씩 빼돌렸는데 그 돈이 자제분 2명을 미국에 유학시킬 만큼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령죄로 처벌받으신 사건이 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됐다고 하면 종업원이 돈 빼돌리더라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손재주가 있으시다고 하면 식당 하나 차려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험 공부하는 것은 식당 차릴 실력은 없고 대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한가닥 하셨죠. 아마 공부 잘하셔서 이 시험 준비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는데 한 10년 또는 5년 만에 이 공부 다시 공부하다 보니
제대로 체계 잡는 것과 시험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 수업을 좀 많이 들으시면서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시는 게 우선이시고요. 그게 끝나셨다고 하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수업 시간 중에 강조되는 내용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2020년도에 상대평가 실시하고 그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까지 2차 시험에 동시에 합격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2019년도에 1차만 합격하시고 2차 떨어진 분들은 2020년도에 상대평가 대상자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아주 2차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하다 보면 상대평가할 때는 좀 다르지만 절대평가할 때는 100점 받을 양이 우리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전체를 공부하게 된다면 분명 100점 나올 수 있지만 한 교과서의 절반까지 공부하게 되면 그게 80점에서 90점 정도 나오고 나머지 이 50%는 전체 비중의 20% 이하인데 얘는 한 10년 또는 20년에 한번 출제되는 아주 지엽적인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합니다. 만약 공무원 시험 준비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판에 마무리 정리할 때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고 이걸 체계화 시킬 때까지는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50% 중에 25%를 공부하시게 되면 한 60에서 70 정도 나올 수 있는 점수가 확보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하면 저 25%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공부가 되고 여기에서 응용력이 확보되시고 해당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마련되게 되면 내가 본 적 없던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들의 문제 출제되더라도 잘 찍어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이걸 먼저 완벽하게 숙지하고 선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범위 줄이시는 게 공부하는 거지 범위를 무한정 늘려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공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정리하시게 된다고 하면 나만의 오답노트 또는 나만의 핵심 정리노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좀 공부 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용도 변경도 최근 출제 경향과 맞물려서 올해는 꼭 한번 보실 내용으로 건축허가 받거나 건축신고한자가 애초 사용 승인받아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결정되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 변경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건축물 회장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용도 변경하게 되는데 내가 이번에 단독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경 쓸까요? 서울시장이 신경 쓰겠습니까? 동작 구청장, 구로구청장이 신경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받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현재 건축법이라고 하는 관계 법규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가끔 대학들 중에 법대라고 하는 법과 대학 하나에 법학과를 하나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법대 하나에 법학과 하나 주게 되면 참 무섭죠. 그래서 법학과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법학과라고 하면 우리가 1차에 공부하는 민법이 대표적인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고 이 사법은 사사를 사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률 행위를 시도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자기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기보다 좀 뭔가 못한 게 있다면 무능력자와 관련된 특별 보호 규정을 사법에서는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공법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률인데 저 국민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만 될 수 있다고 하면 밀수에서라도 돈벌이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돈만 될 수 있다고 하면 투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람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 꼭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기획 부동산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바로 절연하셔야 됩니다. 계속 만나시고 계속 옆에 두시게 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계속 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삶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행위를 가하게 되면 이 개인이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주변에 피해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 국가가 규제를 가하는데 저 국가는 공익, 공공복리를 도모하고자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가는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국민 개개인에게 다양한 행정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 처분은 명령적인 성격을 가지는 행정 행위에 해당하고 위법 부당한 일을 했던 자가 있다면 사후 구제 조치로서 다양한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뭐 하지 말라 부탁하는 차원의 주의 조치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어패류 먹지 말라 그렇게 식약처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안 지켜도 상관없죠.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없는 조치가 있다면 얘를 행정지도라 하고 이는 권고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처분, 행정처분을 하는데 가끔 과속 운행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게 되면 돈 내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처분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장관, 각부 장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사와 저 시도를 구성하게 되는 시, 군, 구청장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시, 군, 구를 기초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광역은 넓어서 광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 군, 구를 말합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빨간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버스는 서울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특정 시군, 인천과 연결되어 운행하는 차량이죠. 둘 이상의 시군을 뭐란다? 광역이라 하고 서울특별시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도 다양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초, 기본 요소라 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시, 군, 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청이라고 하면 장관 아니죠? 시도지사 아니겠죠? 그래서 시, 군,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군, 구청장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 용도 변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28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용도 변경 찾으셨죠?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이어가지 시험에 나오는 거 없습니다. 세종시장과 제주도지사라 이해해 주시고 시군 구청장에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번 허가 대상
그리고 니은 신고 대상입니다. 까다로운 절차는 허가, 쉬운 절차는 신고라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D것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시설군 중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시설군 줄쳐 놓습니다. 용도 변경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일한 시설군 내 용도 변경 시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 되고 리얼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리얼에 해당된다면 허가 신고 필요 없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용도에 같은 용도 추천없습니다. 속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이라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상환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도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면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설군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건축물대장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고 같은 용도란 말 쓰게 되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한다. 이런 구분은 시설군을 파악하셨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시설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시면서 용도 변경에 관한 절차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